안녕 아나운서 양희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설명회로 진행이 되고요.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입학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과 학교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설명회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에 오늘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2020학년도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걱정과 설레임이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실제 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정에서 아이의 학교 생활에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코로나19로 학교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니 강연을 잘 들으시고 학교 생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선생님을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선생님은요, 현재 숭신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고 계시는 안상현 선생님이십니다. 유튜브 초등교사 안쌤TV 채널 운영, 초등완성 습관의 힘, 초등학교 입학 전 학부모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90 등의 저서를 집필을 하셨고요. 또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약 10년간 교직 활동을 하시면서 1학년 담임도 많이 맡아보셔서 오늘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생활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안상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신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초등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1학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막연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크게 4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방역 관련해서 학교를 가는 것인지, 그렇다면 학교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초등학교 관련해서 수업과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입학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참고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기타 질문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학교를 가는 것이 맞는 건가, 많은 의문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크게 등교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4가지로 등교 유형이 정리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상교육활동입니다. 코로나 이전, 즉 2년 전처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모든 수업, 현장 체험 학습,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 등교 1입니다. 그리고 등교 유형 2가 전체 등교는 하지만 일부 교육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아마 작년 1학기나 2학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과 2의 차이는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하지만
학생들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현장 체험 학습이나 숙박 활동 이런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이 제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만 그렇게 막 신나지 않는 상황이 바로 등교 유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3은 일부 학생들만 등교를 하고 일부 학생들은 원격을 수업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진행되고 나서 전체가 원격 수업이었다면 조금 완화가 되면서 2개 학년은 등교하고 4개 학년은 원격으로 하고 이것은 학교별로 자발적으로 판단했었는데요. 마찬가지 밀집도 조정에 따라서 일부 학년은 등교를 하고 일부 학년은 등교하지 않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지금 1학년이잖아요. 그렇다면 1학년은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육부가 학사 운영을 하라고 한 지침인데요. 확진자가 학교의 전체 3%가 이상 넘으면 유형 1에서 이제 2, 3, 4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등교가 중지, 즉 격리 등으로 인해서 학교를 못 오는 학생들이 전교생의 15%가 되면 등교를 2나 3 유형으로 바꾸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1학년, 2학년은 최대한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형 3이나 유형 2가 될지라도 초등학교 1학년은 웬만하면 매일 등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등교를 하게 되면 학교 정문과 1층에 열 감지 시스템이 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구청과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자동 열 감지와 손 소독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자연스럽게 손 소독과 함께 열 체크를 하고 마찬가지로 식사하러 가기 전에도 또 열 감지 체크를 하고 2중, 3중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한 다음 날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한 당일은 학생들이 집에 갔을 때 방과 후에 전문 방역 업체가 와서 학교 교실 구석 곳곳을 방역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음날 안심하고 학교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 즉 급식 시간인데요.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는 이렇게 식사 옆에 가림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 옆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떨어진 지그재그, 즉 대각선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여러 학년이 동시에 밥을 먹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학생들과의 밀접도를 최저화하기 위해서 한 개 학년씩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개 학년이 먹고 시간을 두고 그 다음 학년이 먹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앉은 자리에는 그 다음 학년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그 옆에 비어둔 자리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학생들이 밥을 먹고 일어나는 순간 학부모님과 방역 도우미들이 그 자리를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을 신경 쓰고 있다. 안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믿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꾸준히 개발되면서 매일매일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학부모님께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쉽게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 아이의 몸 상태가 괜찮은가, 그리고 우리 가족자분 중에서는 확진자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등교를 해도 된다, 등교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아침마다 꼭 이 상태를 해주셔야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꼼꼼한 학교나 담임 선생님은 자가진단 앱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은 교실에 올 수 없게 하는데요. 이건 학생들한테 힘들 수도 있지만 전체 방역과 안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꼭 등교 전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작년에 했던 건데요. 올해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이 지금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등교를 하게 되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즉 사전에 선제 검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주 2회인데 최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 3회, 등교할 때마다 주 3회 이상 진단 키트를 실시하고 음성인 학생들만
학교에 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학교에서 주 1회든 주 3회든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횟수는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학교 알림이나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정에서는 진단키트 그리고 자가진단 앱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께서 방역 관련해서 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직 우리 1학년 아이가 어린데 마스크를 잘 하고 있을까요? 네, 8살인 친구들이 하루에 4시간, 길게는 6시간 동안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긴 한데요. 학생들이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벌써 3년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마스크는 잘 착용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호흡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아무래도 뛰어놀다가 또는 체육활동을 하고 나면 마스크를 조금 내리고 싶어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없는 복도나 또는 화장실 이런 곳에 가서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조금 숨을 쉬고 있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단 마스크를 벗었을 때에는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웬만하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나 불만 없이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잘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크가 끊어지거나 더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육활동을 열심히 참여하거나 또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다가 반찬을 흘릴 때 마스크가 끊어지고 또는 더러워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학교에 정말 많은 물품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보건실에도 그렇고 교실에도 마스크의 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학생들, 즉 자녀들에게 선생님께 마스크 새로 달라고 하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 가방 앞에 여분의 마스크를 주시면 아이들의 마스크 사이즈에 맞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출석 관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를 가야 돼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학교를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 때문에 학교를 못 보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가진단 앱에서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나왔거나 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반응이 나왔을 때는 이 첫 번째 의심 증상이 있거나 유증상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별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는 증명서나 또는 양성 판정 또는 격리 인증서, 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등교는 할 수 있는 상태이나 학교에 갔을 때에는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못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정학습 신청서 또는 체험학습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초등학교의 학교가 대부분 190일 이상의 출근 일수로 잡혀 있는데요. 190일 이상의 출석 일수로 잡혀 있는데 20%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우리 초등학교가 190일이 출석이면 20%인 38일까지는 가정학습을 쓸 수 있다. 즉 38일까지는 출석이 인정되는 가정학습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결석 처리가 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유형 네 번째가 바로 전면 원격 수업인데요. 재작년에 1학년, 2학년도 등교 수업을 하지 않고 연국 수업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사항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EBS TV 시청인데요. 2년 전에 처음 1학년들이 온라인 같은 상황, 즉 줌이나 이런 상황들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혼자 다룰 수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TV를 틀기만 하면 그 TV에서 방영되는 시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TV를 시청하는 단방향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소통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단방향 컨텐츠 제공 수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이렇게 EBS나 아니면 e학스터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인터넷에 우리 반, 예를 들어 1학년 1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1교시, 2교시, 3교시
컨텐츠 영상일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과제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업을 올려두면 학생들이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수업을 보고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모르는 것들은 질문을 남기면 선생님이 그 즉시 댓글을 남기면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쌍방향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플랫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작년부터 모든 학교들이 시행했던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단방향이고 실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실시간 할 수 있는 줌이라고, 즉 화상 수업이라고 하죠. 학생과 교사가 한 공간에 모여서 교사는 바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 학교 수업이지만 온라인에서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화상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이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쭉 꾸준히 쌍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학년도 실시한 학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 1학년, 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고 해서 아직 온라인 수업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이렇게 그 본체가 있는 컴퓨터가 있다라는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이 있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얼굴을 보여줄 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들어갈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헤드셋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헤드셋 따로 마이크 따로 구입을 하면 되겠고요. 노트북이 있다면 노트북은 기본 컴퓨터 자체에 캠이 있기 때문에 캠은 별도 구입할 필요 없이 마이크만 또는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패드나 핸드폰으로도 참석 가능하지 않나요? 네,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패드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바로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되기 때문에 별도 구입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1학년 학생들은 성장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눈의 시력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화면에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학생들이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시력이 저하될 수 있는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교에서 이런 물품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 물품을 굳이 필요 없겠다, 사기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께 장비를 대여하시면 충분한 기간만큼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방역은 이 정도로 진행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학교 생활, 도대체 1학년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학교 가도 괜찮을지 이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입학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 5초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4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왔을 때 하는 말 중에 학부모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선 1번, 나 오늘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잘 놀았어요. 2번, 엄마 나 오늘 시험 쳤는데 100점 맞았어요. 3번, 나 쉬는 시간 가서 책 한 권 읽었어요. 잘했죠? 그 다음 4번, 오늘 학교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내일 또 가고 싶어요. 네, 이 4가지 중에 혹시 어떤 것인가요? 아마 2번인 학부모님도 있을 것이고요. 3번, 4번 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4가지 상황 모두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를 반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학부모님의 가슴이 가장 덜컹거리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다가 싸웠어요. 2번, 나 오늘 시험 망쳤어 엄마. 3번, 쉬는 시간에 오느라 오늘 읽어야 할 책을 못 읽었어요. 4번, 학교 가기 싫어요. 나 진짜 내일도 가기 싫어요. 너무 불행해요. 이 4가지 중에 학부모님의 가슴이 철렁거리는 말은 아마 대부분 4번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생활은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 이유는 학교라는 곳은 단거리 달리기라기보다는 완주해야 되는, 즉 오랜 시간 걸어가야 되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물론 학생들이 집단 생활을 유치원도 해봤지만
학교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거치고 학생에 따라서는 대학교도 갑니다. 그런데 이 12년이라는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첫 단계인 1학년 생활에 학교라는 인식이 행복하다라는 인식이 잡혀야지만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꾸준히 나아가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요. 1학년 때부터 학교가 불안하고 가기 싫은 곳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생각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학생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저는 꼭 행복을 추구하면서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학년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본격적으로 수업 관련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학년은 어떤 것을 배울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교과서, 즉 책으로 배우는 수업이 있고 책 이후에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국어, 수학, 통합교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학부모님들 이런 교과목 기억나시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과목이 되지 않고요. 이러한 바른, 슬기로운, 즐거운 생활을 통합교과라고 해서 학생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봄에는 봄교과서, 여름에는 여름교과서라고 해서 이 안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합교과라 하고요. 이외에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율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1학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안전한 생활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이나 대피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안전한 생활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저희 아이 입학하는데 아직 한글을 못했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미리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똑같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아직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1학년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1학기, 2학기인데요. 1학기 1단원에서는 자음과 모음도 배우지 않고 우선은 앉는 것부터 배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유치원에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있다가 40분 그리고 4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부터 배우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고, 그 다음 아야, 어요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나타내고 받침을 배우는데요. 2학년 때까지 받침을 배우기 때문에 아직 한글을 모르더라도 학교에서 완전 기역, 니은부터 처음부터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자신의 이름을 적을 수 있으면 조금 국어 수업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굳이 모르더라도 미리 공부를 시켜서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국어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년 담임할 때 조금 속상했던 것이 어설프게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금 속상했어요. 이 친구들은 미리 집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걸 배우는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자음을 모음보다 이렇게 글자 맞춰서 잘 쓰는데, 이미 어설프게 배운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가 잘한다는 걸 뽐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삐뚤빼뚤 글씨를 쓰더라도 이거를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잘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보다 글씨가 이상하게 고착화되고, 이런 학생들은 중학년, 고학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글씨를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한글을 미리 가르쳐주고 싶다 하시더라도 학교 수업 그리고 선생님의 말에는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알림장, 일기 쓰는 것이 많은데요. 1학년 1학기는 알림장도 쓰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국어 시간에 자음도 배우고 있는 중이고 글씨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알고 있고 교육부 자체에서 한글 교육 강화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한글을 먼저 알려주어라. 그전에는 최대한 한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해서 알림장도 예전에는 정말 빼곡빼곡 썼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1학년은 선생님이 직접 다 프린트를 해서 붙여주거나 뽑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기를 쓰는 가정도 많잖아요. 일기의 중요성 하면서. 하지만 1학년, 2학년은 그림 일기 쓰는 거 아시죠? 그림 일기인데 아이가 아직 글자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면 그림 위주로 먼저 그리게 하고 핵심 단어만 적도록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글자를 미리 배워야 된다, 앞서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받아쓰기인데요.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조금 똘똘한 학생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받아쓰기 시험 언제 봐요? 저 완전 다 했는데, 공부 다 끝났는데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학기에서는 웬만하면 지향하게 되어 있고요. 2학기나 2학년부터는 받아쓰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받아쓰기를 시험이라기보다는 글씨에 쓰는 연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예문을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사항이 받아쓰기를 본다라고 미리 알려주면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부모님과 함께 받아쓰기가 아니라 외워쓰기, 즉 암기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3번 상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라는 문장을 읽기도 전에 3번 하면 아이들이 다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글씨 쓰기 연습이 아니라 암기 공부가 되니까 혹시 받아쓰기 연습하실 분들은 다양한 문장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어를 했으니까 이제 뭐로 넘어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국어를, 즉 한글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숫자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입니다. 학생들이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1부터 10, 그리고 심지어 100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수학 교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까지를 배우고 여러 가지 모양, 그리고 덧셈과 뺄셈, 50.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작은 숫자부터 조금씩 커지고 덧셈도 충분히 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은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배운다라는 마음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자기가 안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한 번 더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지만 학생들한테 성장의 배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수학도 학습 부모님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수학에 흥미를 잃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학 포기자를 줄인 학생인데 보통 빠르면 6학년 친구들이 수학 포기자가 발생하고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이미 수학에 대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3, 4학년 때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기 시작하면서 5학년, 6학년 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데요. 단 1학년, 2학년 때에는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을 재밌어하고 자신 있어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배울 것들을 미리 배우는데 어려워하다 보니까 흥미를 잃게 되는데, 이 흥미를 잃으면 3, 4학년, 5, 6학년 가서 수학에 대한 과목 자체가 싫어질 수 있으니까 1, 2학년 때 이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1학년, 2학년 때 이런 이야기 들었죠. 연산 중요하다. 매일 연산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지 신청해서 꼭 하루 한 페이지씩 이상 하루에 몇 장씩 문제를 풀게 하는데요. 물론 수학에서 연산도 중요하고 개념 이해도 중요합니다. 단 너무 많은 반복된 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이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연산을 하는데 잘 한다 싶으면 똑같은 문제는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 또 한두 문제 풀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너무 반복된 것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순간 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국어, 수학, 그리고 통합교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 학교 행사들이 있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초청하는 행사들이 많은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에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갔을 경우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지 등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2일 날 입학식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입학식이고 부모님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아마 올해도 학생들만 등교를 하고 학부모님들은 초청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작년 졸업처럼 아까 말씀드린 줌, 즉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그 상황을 촬영을 해서 학부모님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게 진행을 하실 텐데요. 학생들이 입학식을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입학식 끝나고서라도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입학식 조촐하게 집에서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라는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학부모 총회라는 것인데요. 학부모 총회는 학부모님들을 담임교사가 즉 학교가 처음으로 초청해서 우리 학교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학교가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바로 학급으로 와서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학급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즉 전체 학교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제가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생활 지도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니까 담임 선생님의 교육관이랑 가치관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저는 학부모총회에는 웬만하면 꼭 참석하시기를 추천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직장인 학부모님들은 참석하기 제한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부모총회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라도 온라인, 즉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궁금하신 부분들을 꼭 참석해서 질문을 하고 선생님의 답변을 들으면 우리 아이를 1년 동안 더 편안하게 우리 담임 선생님을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행사이니 학부모총회는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학부모 상담인데요. 1년에 총 2번 1학기 상담과 2학기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상담을 2번만 진행하나요? 이 기간 말고는 상담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담임교사는 1년 내내 학부모님과 학생과의 상담 소통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부모 상담을 해도 되나? 전화를 드려도 되나? 라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이 기간만큼은 마음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에 꼭 하시면 좋겠고요. 1학기 상담과 2학기 상담의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상담은 3월 달에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구죠? 네, 바로 학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담임 선생님께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년 동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런 성격을 조금 더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소개해주면 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1년간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상담은 학부모님께서 교사에게 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2학기 때에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반대로 2학기 때에는 내가 이런 부분을 지도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학부모님께서 학부모 상담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해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에 가실 수 있다면 자녀의 서랍이나 또는 사물함 그리고 뒤에 미술 작품 등을 확인하시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학부모 상담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공개 수업인데요. 상담은 1년에 2번이 열려 있지만 공개 수업은 웬만한 학교에서는 1년에 1번 정도 공개 수업을 합니다. 왜 할까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면 오늘 수업 잘 들었어? 라고 질문하면 애들은 당연히 잘 들었어 라고 말하고 끝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 바로 공개 수업입니다. 가서 우리 아이가 발표는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활동을 할 때 친구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수업에 선생님 말을 잘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수업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학생들과 잘 소통하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잘 진행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더욱더 의미 있는 수업이니까 꼭 시간이 되신다면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이나 운동회가 있는데요. 현장 체험 학습은 학교 내부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더 밖에 나가서 다양한 진로 체험일 수도 있고 놀이 체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걸 만들어 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학교 바깥에서 다양한 체험 학습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현장 체험 학습. 1년에 2번, 한 학기에 1번 정도씩 가는 건데요. 근데 오미크론이 끝나면 학교에서 갈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행복한 시간이니까 꼭 갔으면 좋겠고요. 운동회랑 학예회, 교육과정 발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회랑 학예회는 다들 아시죠? 우리 아이가 자신의 꿈과 끼 1년 동안 한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학부모님께서 참석해서 아이를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더 의미 있고 기운이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파트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주면 좋을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많고 선생님은 한 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학생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상황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은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학년 담임을 할 때 학생들 중에서 제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선생님의 말을 끊고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말을 하지 못하면 학생들 중에서는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말을 못하겠으면 조용히 뒷문을 열고 나가는 경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해도 괜찮아요. 1학년 선생님들은 모두 마음이 열려있고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의 건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꼭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께 몰래 와서 자신의 사항을 알려줘야 선생님께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나 실수했어요 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물함 같은 곳에 여벌옷을 미리 챙겨두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아파요. 학생들이 미술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뛰어다니다 책상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건실에 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아픈 것을 말했다가 혼나면 어쩌나? 내가 친구랑 장난치다가 다쳤는데 선생님께서 혼나면 어쩌나?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친절하게 해주시겠지만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하고 되게 두렵기도 한 존재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프면 걱정해주고 치료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다치거나 피가 나면 바로 선생님께 말해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음식을 먹을 때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데 급식 지도를 할 때 저학년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학생들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기를 권장하는데 이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 먹으라고 하면 학생들이 먹고 이상 반응이나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당당하게
저 이 음식은 못 먹어요 라는 말을 하면 다른 선생님께도 당연히 인지하고 학생들을 먹지 않게 지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이가 말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 학부모 총회나 학부모 상담 때 학부모님께서 말해주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는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구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을 때 같이 놀자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한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같이 놀고 싶으면 당당하게 같이 놀자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왜 가만히 서 있는지, 왜 쭈뼛거리고 서 있는지 이 친구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은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좋겠고요. 이와 반대로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농담이나 질문이나 별명을 불렀을 때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가 그렇게 부르니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나는 좋고 싫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그 친구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그 놀림 받은 거를 싫어하고 짜증내고 울면 놀린 친구들은 더 그 상황을 보고 재밌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만해, 멈췄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하고 그 사항은 바로 선생님 또는 가정의 부모님께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의사표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말로 의사표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행동으로 혼자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화장실입니다. 1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간혹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당연합니다. 선생님들도 당연히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화장실의 사용 방법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성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적인 시범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혼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1학년 할 때 왜 어려워하나 생각을 했더니 가정에서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그 자변기가 다르잖아요. 학교에서는 보통 휴게소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쓰는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처음 보다 보니까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발목까지 다 속옷이랑 바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주위 학생들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 때문에 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지랑 속옷이 다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옷을 혼자서 갈아입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1학년 친구들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물함에 여벌의 옷을 다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벌의 옷은 있지만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게 되면 물론 같은 성별의 학생이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도와주시지만 다른 성별의 경우에는 보건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지도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학부모님께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오시는 경우는 도움을 주시겠지만 학부모님이 직장인이시거나 멀리 있을 경우에는 씻고 옷까지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옷 입는 연습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팁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실내화를 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 혼자서 실내화를 갈아 신을 때 바닥에 털퍽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도는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부닥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선배들도 그렇고 주위 친구들이나 가방이나 우산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 신발을 갈아 신는 연습, 조금 더 나아가서 우산 같은 거 혼자서 젓는 연습,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우유 혼자서 뜯거나 바나나 껍질 혼자서 까는 연습, 이런 것도 혼자서 한다면 주위 친구들의 그 부러움의 눈빛과 존경의 눈빛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혼자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이렇게 혼자 의사표현하는 연습과 혼자 하면 좋은 행동들을 살펴보았고요. 학부모님께서 미리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초창기가 되면 학교에서 정말 많은 가전통신문이나 알림장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학년이나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과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1학년 학부모님들은 처음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뭐 오면 전부 중요해 보이고 다 볼 것 같은데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통신문 우체통이라고 해서 1학년들은 학교에서 알림장 외에 별도로 또 가정에 전달할 파일 꽂이를 주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내용만큼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알림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부분, 그리고 1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한 연수,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 등을 많은 내용을 내보내니까 수시로 알림장이나 이 알림이 등을 확인하시면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것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교육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시성이라고 해서 즉시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배운 내용이 바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간 오랜 시간 걸린다는 것이 교육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학부모님도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 저 옆집에는 잘하고 저 친구는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느리고 여유로울까 하는데요.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연습하고 있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 빛을 발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걸 참지 못하고 옆에서 재촉하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 자꾸 우리 엄마는 뭐라고 하지? 라는 이런 그 걱정이 들면 흥미를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될 때 옆에서 툭 건드려주면 죽는 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충분히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마찬가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 왜 저러나가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만큼 신경 써주시는구나 라고 학교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기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행복 했었는데요.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학년부터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특히 저학년에서 중점,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습관은 저학년에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행복의 요소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선 저학년에서는 기본 습관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하자면 가정에서의 기본 습관과 그 다음 학교에서의 기본 습관, 이 두 가지를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 3학년, 4학년, 심지어 고학년 가서도 학습적인 부분은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단언을 드립니다. 우선 학교에서의 기본 습관인데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우선 학교에 오면 물론 초반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표를 보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시간표에 따라 교과서를 서랍에 정리하는 걸로도 이미 50% 이상은 충분한 습관이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종이 쳐도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종이 치고 선생님이 앉아라 수업하자 잔소리를 몇 분 동안 해야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종이 치면 오늘 배울 시간표를 꺼내고 교과서를 꺼낸다. 1학년 때 이 습관은 6학년 내내 잡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꺼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수업하자라는 말과 함께 오늘 어떤 페이지를 배울지 스스로 찾아볼 거거든요. 이 습관이면 사실 더 이상 공부는 걱정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6학년 담임을 할 때에도 책을 펼친 친구와 책을 펼치지 않은 친구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미 습관이 잡힌 친구들은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저학년 때 이 학습 습관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가정에서의 습관은 사실 1학년, 2학년들은 학교 숙제가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알림장이나 그림 일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책가방에서 알림장을 꺼내서 오늘 선생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지? 알림장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와서 이제 가방을 펼쳐놓고 다음날 학교 갈 때 가방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미리 뭐 하라고 했더라? 아, 맞아. 이거 하라고 했지. 이 습관이 나중에 3학년, 4학년이 돼서 학교 숙제를 혼자서 챙기느냐, 혼자서 챙기지 않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또는 아버님이 또는 부모님이 와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엄마가 하라고 그랬지? 선생님 하라고 그랬지? 하다 보면 아, 숙제는 엄마가 항상 챙겨주는구나. 아빠가 항상 이거 했으니까 아빠가 하라고 할 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자기주도 학습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저학년 때 이 알림장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있는지 확인하기. 이것이 나중에 갔을 때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교 생활은 행복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행복이라고 하면 그러면 공부 안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행복에 조금 많은 의미를 넣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행복하려면 사실 학업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크게 4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학습, 그리고 생활, 친구 관계, 그 다음에 가정, 학부모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학년 때는 모르겠지만 5학년, 6학년이 되면 심지어 빠른 중학년 친구들은 저 친구들은 공부를 잘 하나 못하나 라는 거를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승부욕 있는 친구들은 저 친구 나보다 원래 못했는데 나도 더 잘해야지 라고 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수업 시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학교에 있는 수업 시간의 70%는 수업 시간이거든요.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거의 80%가 수업 시간인데 이 수업 시간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학교에 있는 80%가 재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즉 공부를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라는 것은 조금 학교 생활에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자신이 있으려면 수업 시간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업 시간에 행복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발표를 하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수업 시간이 행복해지고 학교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 공부 안 해도 돼가 행복한 학교 생활이 아니라 학습도 잡아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생활 부분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 학생들이 80%가 수업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진짜 학교 오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 관계와 친구 관계인데요. 이런 부분도 행복한 생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가정, 학부모와의 관계인데 학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갔을 때에는 집은 제일 편안한 공간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힘들었던 부분, 학교에서 불행했던 부분들을 가정에서 말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선생님께는 말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집에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가장 편한 시간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뭐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해요. 또는 친구 관계에서 친구들과 싸웠는데 화해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학교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행복하지 않은지를 찾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학부모님입니다. 즉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님과 교사 이 3명이 같이 주인공이 되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님과 교사가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소통한 부분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가정과 연계해서 이 세 주체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학생들의 성장을 해 나가야지만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고요. 교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님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학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신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특히 돌봄과 방과 후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우선 돌봄 교실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집에 갔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시간을 줘야지 모르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봐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돌봄 교실인데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돌봄이 있고 오후 돌봄이 있고 저녁 돌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부모님들이나 보호자가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이전 1시간 전부터 또는 2시간 전부터 아침에 돌보는 것이 아침 돌봄. 그리고 5교시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오후 돌봄. 그리고 더 늦게 퇴근하시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5시부터 7시나 8시까지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이 저녁 돌봄이고요. 아마 학교에서 지금 돌봄 입급 신청을 받고 있을 거예요. 맞벌이나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안내해 주시는 것들을 참고해서 꼭 신청하시고 많은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학교라는 것은 학교에 학원은 아니지만 학원 수강료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많은 업체들이나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을 방과 후에 학교를 만든다. 즉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학부모님께서 선택하실 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부모님께서 오시기 전에 남는 시간에 학생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양한 예체능도 있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혹시 학교에서 안내문이 오면 아이에게 한번 안내문을 딱 보여주시고 학생들에게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교우관계에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반에서 나랑 친해지고 싶은 친구 또는 우리 반 학생들이 많이 듣는 방과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수업은 무엇인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 수강을 신청하면 조금 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방역 관련해서 점심을 안 먹고 학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등교는 해야 되겠는데 마스크를 벗고 점심을 먹는 거는 불안한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선 정답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점심을 먹고 나서도 오후 수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하는데 출석이 있지만 이렇게 도중에 가는 것은 조퇴라고 표시를 해서 나중에 출석이나 개근 부분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가정학습을 써서 오후에는 가정학습을 쓰면 아까 말씀드린 출석 인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가정에서 조금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폭력 이런 것들도 많이 이슈가 돼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싸웠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학부모님께서 해결하시려는 가정이 있으신데 저는 이거는 최대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이에게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화해하고 싶다면 어떻게 화해했으면 좋겠는지, 다음날 학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의 선택에 따라서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딱 들었을 때 이게 갈등이 그냥 싸움이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놀리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담임선생님께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학부모님 찾아서 연락하면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인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담임선생님이 직접 어떻게 싸웠는지, 왜 싸웠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각 가정에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또 서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해주고 학생들끼리 화해시킬 수 있으면 화해를 시키는데요. 이제 만약에 담임선생님 판단 또는 각 학부모 판단하에 여기서 해결이 되면 그냥 간단한 장난, 싸움, 갈등에서 끝나는 것인데 조금 폭력이나 좀 갈등이 심해졌다, 학부모님께서 이거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도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사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학교 말고 지원교육청에서 넘어가거든요.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학생들과 실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판단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어떻게 처리할지 진행되니까 싸움의 정도를 파악하시고 가정이나 또는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열띤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성동구청 유튜브 동영상 댓글이나 또 성동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성동구 초등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